예, 세 번째 우리 발표는 이제 조지훈 선생에 대한 발표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지훈 선생을 청록파로, 박도진 선생, 이제 박목월 선생과 다 같이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조지훈 선생님이 마지막이시죠? 아마 그동안 박도진 선생, 박목월 선생, 백준을 한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이제 그 청록파 이제 구성했던 세 분 중에서 이제 그 의미와 가치를 갖다가 또 완결짓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준 시인에 대한 발표로는 고려대학교의 그 오영엽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소리의 적막함과 이제 밤의 승화라는 주제인데, 우리 오영엽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국 현대시, 특히 이제 모더니즘 실험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이제 남기셨고, 또한 현장 평론을 통해서도 그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시단의 많은 어떤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제 조지훈 시인에 대한 아주 재밌는 어떤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은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지금 근무하고 계신 이선희 선생님입니다. 이선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만해 한용운에 대한 연구에 아주 권위자이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 현대문학, 문학 같은 것들을 이제 외국인들한테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 작업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발표와 토론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 오형엽입니다. 시간을 압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문 39쪽 소리의 적막과 밤의 성화라는 제목으로 부제목이 조지훈 씨의 미학적 원천입니다. 1장은 전체적인 문제 제기인데요.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39쪽 위에서 10째 줄에 조지훈은 시인이자 한국학의 초석을 닦은 학자이며 사회적 역사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실천적 질성인이기도 했다.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전인적 인격으로 다방면의 선구적 자치를 남긴 조지훈의 문학적, 학문적, 사회적 업적은 그동안 수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것은 조지훈의 시세계를 중심으로 고찰을 진행하겠습니다. 40쪽으로 넘어가서 선행 연구들이 주로 다방면에 다각도로 조지훈 시세계를 규명해 왔는데 그래서 그 유형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발표문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동안 조지훈 씨의 미학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왔는데 주로 41쪽 보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그동안 선행 연구에서 조지훈 씨의 미학성은 주로 고풍어상, 성무 등의 민족 정서에 대한 애착과 예술의 세계, 민족 전통 미학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불교적인 개념의 선입니다. 선미와 간주에 초점을 두는 서경시, 그러니까 불교적 미학과 또 서경, 풍경을 묘사하는 묘사에 치중하는 그러한 형상화 방식에 대한 미학성. 그래서 세 가지로 그동안 연구되어 온 조지훈 씨의 미학성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시각적 형상화에 의한 색채, 형태, 풍경, 율동 등의 묘사가 중심을 이루어 왔습니다. 대표작으로 알려진 성무를 보시면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54쪽의 성무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성무춤을 추는 율동을 하는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그 율동의 이미지를 나비에 비유하고 하얀 꽃가래 그리고 파르라니 깎은 머리, 그러니까 색채 대비와 또 빛과 후반부에 나오는 별빛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율동이 가지고 있는 성무춤을 추는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그 율동을 묘사했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미학성이 그동안 조지훈 씨에 대한 미학성으로
연구되어 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것은 주로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이러한 조지훈 씨의 미학성은 조지훈 씨의 표면에 나타난 표면적 미학성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표면적 미학성을 성립시키는 그 원천으로서 인과관계로 보면 더 근본에 있다는 거죠. 더 근원적인 것으로서 심층적 영역에서 작용하는 심층적 미학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시각적 묘사는 주로 이 시각적 이미지, 색채, 형태, 풍경, 율동 등의 묘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소리, 즉 청각적 이미지가 작품 곳곳에 은폐되어 있다, 즉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단순히 소리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상당히 은폐된 채 배음으로, 즉 후경화되어 그 작품의 밑바닥에 숨어 있다. 그래서 소리의 배음이라는 개념을 써보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소리가 배음을 이룰 뿐만 아니라 침묵이라든지, 침묵은 사실은 소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침묵이라든지 정막이라든지 이런 고요한 어떤 세계 속에서 이 소리가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어떤 미학성을 이루는데, 이것이 시각적 표면화된 시각적 이미지의 형상화보다 더 중요한 미학성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궁극적 무한의 세계 혹은 생명의 세계, 그것은 역설적인데 조지훈 씨에서 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향점이 어떤 무한 혹은 우주적 무, 그것은 생명이 충만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무인 세계, 그 세계를 지향하는 것인데, 그게 영혼이라고도 나타나고 하늘로도 나타나고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중요한 연결고리 혹은 통로로서 꽃, 촛불, 별 같은 시각적 이미지가 역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연구들은 주로 이 꽃이라든지 촛불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런 시각적 이미지가 그러한 핵심 주제에 도달하는 어떤 중요한 이미지라고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일이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건 이러한 꽃이나 촛불이나 별을 통한 무한의 세계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이 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꽃도 촛불도 별도 다 밤에 형성되는데, 그동안 이 연구들은 이 밤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밤은 이 시적 주체가 바로 이러한 무한의 세계에 근접하기 위해서 어떤 세속적 고뇌를 성화시키는 그 중요한 내면적 어떤 공간에서의 집약된 어떤 존재론적 상황이다. 단순한 시간적 배경이 아니다. 즉 아침과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도 아니고, 또 보통은 우리가 시에서 밤을 통상적으로 암울한 현실이라든지 부정적 어떤 현실로 상식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그러한 나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독자들이. 그런데 조지훈 씨도 그렇게 밤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 밤이 바로 시적 주체가 그 성화를, 그 무한의 세계로 성화하기 위해서 집약적으로 자기 내적 공간에서 형성하는 존재론적 상황이자 바로 이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된다. 즉 토대가 된다. 이런 점에서 두 가지가 조지훈 씨에서 기납적으로 추출해낸 어떤 미학적 원천이다. 표면적인 미학성을 형성하는 더 근원적인 심층적 미학성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41쪽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작품을 통해서 기납적으로 규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장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두 가지를 2장에서 첫 번째
3장에서 두 번째 그 미학적 원천을 규명하는 내용이고요. 4장은 이렇게 좀 새롭게 규명해 본 두 가지 조지훈 씨의 미학적 원천이 어떻게 두 가지가 상호 조응되어서 궁극적으로 미학적 원천으로 작용하는가. 그게 4장입니다. 50쪽에 있는 4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3장,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작품 속에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압축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말씀드리면 이러한 새로운 조지훈 씨의 표면적 미학성이 아니라 근원적 미학, 심층적 미학성을 규명하는 이러한 이 발표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지훈 씨에 나타난 미학성을 통해서 한국적 미의식 혹은 한국적 미학 체계 여기에 도달해 보려고 하는 이제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많은 연구와 또 조지훈 씨 이외에 또 다른 한국적 미학을 보여주는 시인들을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 발표하신 이재복 교수, 이동주 씨에서 한국적 미의식 체계를 규명해 보려는 그러한 노력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궁극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소리의 배엄과 정막의 여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징후 발견적 독법이라고 할까요? 아주 초기 시에 해당되는 등단 무렵에 발표한 봉황수라는 작품과 거의 이제 후기 시에 해당되는데요. 42쪽에 인용된 범종이라는 작품, 이것은 5번째 시집 여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후기 시입니다. 그래서 이 봉황수와 범종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작품에 대해서 주로 소리, 즉 청각적 이미지에 대해서 연구가 거의 안 되어 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살펴보면 봉황수 41쪽에 보면요. 굉장히 이 작품은 널리 알려진 작품이고 등단작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빛 낡은 단청, 또 거미줄 친 옥자, 여의주 희롱하는 쌍용, 푸르른 하늘 및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다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그러한 시각적 이미지가 중요하게 형상화되어 있지만 이 시에도 청각적 이미지가 오히려 이 시적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게 제가 이제 보는 관점입니다. 시각적 이미지, 즉 소리가 등장하는 부분을 보면 풍경 소리, 날아간 추녀, 풍경 소리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지티브하게 소리가 형상화된 게 아니라 네거티브하게, 즉 음각적으로 소리가 지금 소리가 없음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정치적 상황, 나라 잃은 슬픔을 말하고 있고요.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려면 역시 지금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걸 통해서 소리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회옥 소리도 없었다. 봉황새야 구천에 호곡하리. 이것은 미래의 얘기지 지금 현재 소리가 있는 것은 봉황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 나타난 주제, 이 시의 중요한 주제의식은 시각적 형상화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만 청각적 형상화를 통해서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의 주제의식은 시각적 형상화 못지않게 오히려 청각적 이미지에서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범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이건 후기 시에 해당되는데요. 주어가 종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시각적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하고 특히 이것은 현상 속에 나타나는 즉 표면적 어떤 이미지들인데 빛과 향기와 그리고 꽃방석에 웃고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소리가 더 원천입니다. 종소리가 빛이 되고 종소리가 터져서 빛이 되고 향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등등의 다른 감각들은 이 청각적 이미지가 원천이 되어서 표면화된 어떤 현상적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43쪽에 보시면 33천을 날아오른다 아득한 것. 근데 이 종소리의 특성은 하강하는 첫 번째는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3행에 보면요. 종소리가 허공에서 떨어집니다. 하강적 이미지인데 다시 이 소리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해석과 마찬가지로 이 시에 나오는 종소리도 그렇게 포지티브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 네거티브하게 나타나고 아득한 것이고, 마지막에 보면 조용히 흔드는 종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종소리도 그렇게 우렁차게 나오는 종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아득하고 조용하게 이 세상을 흔드는 어떤 종소리이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소리의 배엄이다. 소리의 배엄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아무튼 제 압축을 하면 초기 시든 후기 시든 오랜 기간 동안 조지훈 씨의 미학적 표면성을 이루는 것은 시각적 형상화지만 그 원천을 이루는 것은 소리의 배엄이다. 이 소리가 포지티브하게 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하게 형성된다. 근데 거기에 어떤 미학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조금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앵엄설법이라는 시가 나오고요. 여기는 주로 배경이 절이고 노수자가 등장하니까 스님이 돌을 수양하고 있고요. 스스로 정멸하는 우주 속에 깨꼬리 소리와 범패 소리, 깨꼬리 소리를 범패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깨꼬리 소리가 이 작품에서 어떤 소리의 배엄으로 형상화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소리가 배엄으로 형상화될 뿐만 아니라 침묵, 고요, 정막 속에서 이 소리의 배엄이 형상화됨으로 해서 시 전체의 아우라, 즉 분위기를 어떤 한국적 미학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우리 한국적인 어떤 미학의 체계로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멸하는 우주입니다. 정멸하는 우주 속에서 이 깨꼬리 소리가 마치 범패 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이 깨꼬리 소리도 제가 볼 때는 이 한적한 절에서 돌을 수양하는 이 스님의 이 양상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굉장한 고요한 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로 이 깨꼬리 소리가 들린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이 시의 미학성을 좌우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44쪽에 보면 대검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제목에서부터 이것은 악기를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그 맑은 소리라고 했고, 처음도 끝도 없는 소리고, 뒤에 가면요, 무시에서 비롯하여 험으로 쓰러지는 슬픈 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기러기 울음과 더불어 이 시에서도 청각적 이미지가, 이 촛불이 등장하는데요. 촛불이야말로 이제 시각적 이미지고 빛의 이미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촛불, 꽃, 그리고 별빛 같은 이 시각적 이미지들이 조지훈 시에서 중요한 표면적 미학성을 이루는데, 그것은 단순히 미학성을 이룰 뿐만 아니라 궁극적 주제의식인 영원한 무한의 세계 혹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 그것은 비가스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세계인데, 거기에 그 최종 목적지, 지향점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촛불, 꽃, 그리고 별빛 같은 시각적 이미지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지만 이 촛불, 꽃, 별빛보다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이 궁극적인 세계에 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소리의 배엄과 정막의 세계이고, 또 그것이 밤에 형성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장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밤의 아우라와 성화의 거점입니다. 완화삼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제가 볼 때 지금 자세하게 분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 작품에도 하늘이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산세는 이 나그네로 대표되는 시적 화자의 분신이 산세로도
등장하는데 이 산세가 왜 구슬피 우르 무는가 하면 하늘이 멀기 때문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이 무한의 세계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이 이 산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 구도, 수직적 상승이 좌절되기 때문에 구름이 흘러가고 물길이 700리 흘러가는 것은 수평적 지향을 하게 됩니다. 수직적 지향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수평적 지향을 하는 것이 구름과 물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나그네나 산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보고 그것은 수직적 지향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밤 사연인데요. 이 밤 자면 저 마을의 꽃은 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꽃이 지는 것은 밤에 지는 것이 아니고 이 밤을 자고 나면 저 마을에 꽃이 진다고 했으니까 아침에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통상적인 상식적인 생각 이미지 체계를 깨트리는 것인데요. 밤 동안에 꽃이 피어 있다가 아침이 되면 진다는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며 달빛 아래 흔들리고 가는 이 나그네의 고뇌 같은 것이 이 작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에 저는 주목을 했는데요. 이 꽃과 밤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늘의 궁극적 목표 지향점인 이 하늘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 나그네나 산세의 이 주체의 지향성이 꽃과 밤의 이미지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주목했습니다. 48쪽에 그래서 밤이란 작품이 등장하는데요. 이 밤에 영혼의 둘레가에 촛불이 역시 등장하고요. 자단향 연기, 그 다음에 울지 못하는 밤이 있고 하늘에 살아도 우르르 받드는 하늘이 등장하는데 역시 하늘이 이 작품에서도 주체의 시적 주체, 여기 또 새가 등장하죠. 새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지점은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밤은 이 새든 뭐 여러 가지 시적 주체로 나그네든 또는 꽃이든 그러한 시적 주체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궁극적 목표인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어떤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아침이 되면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엇이? 꽃과 별빛과 이 촛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49쪽에 이제 그 유명한 낙화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바로 1년 너무 많이 인용된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이 구절이 뭐 정치인들도 많이 인용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이 있고 이 작품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이 작품에서 핵심은 아침과 밤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지는 것은 바람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꽃이 지는 이유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건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 아침이 오면 별도 쓰러진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고요. 기촉도 그 다음에 촛불도 꺼야 합니다. 꽃도 집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조지훈 씨 어떤 한 작품을 해석할 때 제가 적용한 그 상징 체계 혹은 이미지 체계는 단순히 한 작품에서만 도출한 게 아니라 조지훈 씨 전집에서 모든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 체계를 가지고 기납적으로 수렴해서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꽃과 별과 촛불은 밤에 형성이 되고 생성이 되는데 그것이 아침이 되면 이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 아느니 저 있을까 저 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침이 오기 때문에 꽃이 집니다. 그럼 아침이 오면 이 밤이 사라지는데 이 밤이 사라지는 것을 저어한다, 즉 경계한다, 두려워한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밤에 꽃과 별과 촛불을 통해서 이 시적 주체가 추구하는 궁극적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점이 형성되는데 아침이 되면 그 거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듯이 단순한 시간적 배경도 아니고 그리고 암울한 현실도 아니고 주체의 슬픈 감정 상태 같은 것도 아니고 중요한 미학적 거점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궁극적 세계에 도달하는 중요한 미학적 거점이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지금
앞에서 두 가지 이 미학적 거점을 살펴보았는데 이 두 가지가 상호, 즉 소리의 배음과 정막이라고 하는 것과, 예, 다시 2장 제목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예, 첫 번째 2장 소리의 배음과 정막의 여운, 이것이 첫 번째 미학적 거점, 미학적 요소고요. 두 번째 밤의 아우라와 성화의 거점, 이게 두 번째 미학적 요소인데 이게 별개로 두 개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아주 긴밀히 결합되어서 조지훈 씨의 미학적 거점, 미학적 원천을 이룬다는 것이 이제 이 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지훈 씨 중에서 대표작으로 알려진 작품들은 성무라든지 곡풍의상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낙하라든지 여러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찾은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미학적 거점이 긴밀하게 잘 결합된 작품들을 독자들이 그리고 연구자들이 조지훈 씨 중에서 가장 대표작이다라고 그동안 얘기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연구가 많이 되어 온 조지훈 씨에 대해서 다시 심층적인 어떤 미학성을 그 원천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그런 이제 연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고풍어상이라든지 이제 성무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미학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풍어상이 51쪽인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반월이라든지 여기도 이제 일단은 깊어가는 밤이니까 밤이 이제 형성되어 있고요. 호장저고리, 고운 호장저고리, 또 자줏빛 호장, 파르란 구슬빛, 환한이 밝다, 이제 곡선을 이룬다, 물결을 친다, 다 율동이라든지 색채, 즉 시각적 형상을 이 미학성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역시 이러한 미학성은 표면적인 미학성이다. 여기에 일행에 보이는 풍경이 온다라든지 뒤에 나오는 거문구조를 골라본다든지 가는 버들이랑 가락에 맞춘다든지 이 작품에서 이 거문구 소리가 소리의 배음을 형성하고 정막 속에 이 밤이라는 이 미학적 성화의 거점 속에서 궁극적으로 이 시도 단순히 곡풍 의상을 입고 있는 이 의상을 예쁜 아름다운 의상을 묘사하려고 하는데 궁극적 이 시의 미학적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무한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과정으로서 이 거문구 악기도 다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이 풍경 모습도 다루는 것인데 그러한 궁극적 세계에 가기 위해서 이 소리의 배음과 정막의 여운을 형성하고 또 밤을 통해서 그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54쪽 마지막 이제 대표작 성무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비와 파르라니 가끔 머리 박사국가래 그리고 사뿐히 접어 올린 돌아설 듯 날아가며 특히 율동을 잘 묘사한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런데 이러한 표면적 미학성을 더 근원해서 받쳐주는 것은 역시 밤, 그리고 황촛불, 촛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별빛, 이는 시각적 중요한 핵심적인 이미지들이 있는데 역시 이 작품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이 밤사 깃돌이도 지새우는 삼경일 때 할 때 이 밤에 깃돌이 소리는 얼마나 적막한 가운데 들릴락 말락하는 그 깃돌이 소리가 이 작품의 미학성을 근원해서 받쳐준다. 그래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 그 밤의 아우라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시에서는 별빛으로 등장하지만 별빛은 그 통로 혹은 매개체이지 그 영원 혹은 무한, 조지훈 시에서는 주로 그것이 영원이나 하늘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에서 하늘이 뭐라고 할까요? 표면적으로 하늘이란 것은 안 나타나지만 하늘이 전제되어 있고 그것은 잠재되어 있다. 별빛은 그 궁극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통로다. 그 별빛과 이 촛불과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어떤 미학적 원천으로서 깃돌이 소리가 밤에 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질문을
듣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의학 선생님께서는 아마 지금 조지훈 선생의 시를 그동안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각적 이미지나 색채 감각, 그래서 또 밝음의 이미지와 연결되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표면적인 어떤 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심층적인 원리로서 이제 소리나 밤같이 오히려 우리한테 잘 눈에 띄지 않는 것들, 그것이 조지훈 시의 이제 핵심 원리이고 이제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가설을 갖다 지금 발표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후 조지훈 씨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탁월한 해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경희대학교 이선입니다. 100주년을 맞이한 문학인들을 기리는 학술대에 같이 하게 되어서 매우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지훈 선생님 관련은 저도 논문을 몇 편 쓴 적이 있는데 사실 연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논문의 분량도 상당하고, 그래서 우리 그 발표자 선생님께서 어떻게 접근하실까가 매우 궁금했었는데 제가 이 발표지를 읽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이 기존의 연구들과는 확연히 다른 발표자만의 관점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읽었을 때 조지훈 시인의 어떤 시 세계를 좀 더 깊고 다채롭게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영엽 선생님이 현장 비평을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섬세하게 또 읽어내시는 그런 기량들이 매우 부럽기도 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 분석들에서 제가 조금 더 보완했으면, 혹은 좀 제 나름대로 다르게 생각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발표지에 제 토론문에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굳이 이 자리에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조지훈 선생의 그 탄생 100주년이라는 큰 어떤 우리 학술 대회 주제에 맞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을 발표지에는 제가 그런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토론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적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구두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발표자께 이어서 제 그 문제의식을 이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만해 한용운 관련 연구를 조금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용운 시인이 오늘날 한국 문단에서 식민지 시대를 대표하는 저항 시인으로 평가받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조지훈 시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상당히 또 많은 연구들, 그 어떤 인맥이라든지 또 그 시각이라든지 이런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해방 이후에 우리 시의 어떤 그 대표적인 시인들이 어떻게 정전화되어 갔는가라는 관점에서 조지훈 시인이 한용운 시인을 어떻게 정전화했는가, 이 과정을 조금 살펴보니 이 미군정 시기에 미군정 체제 하에서 교과서를 만들 때 그 교과서에 수록된 이제 대표 시인들이 대체로 식민지 시대에 이제 카프 계열이라고 하는 계열 쪽의 시인들과, 그리고 민족주의 이 문학 계열의 시인들, 이 양대 진영이 마치 무슨 황금 분할한 것처럼 다 들어가는데, 한용운 시인은 사실 일제 시대 때는 종교 시인 정도로 평가되었을 뿐이고 민족 저항 시인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역시 이 미군정 하에서 교과서를 만들 때 조선어 학회 쪽에 그것을 위탁을 했고, 그 조선어 학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조지훈 시인께서 이 한용운 시를 우리 교과서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복종이라는 시가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셔서 고려대 국문학과에서 한용운을 연구해라 라고 해서 이제 박노준, 인권한 선생이 한용운 연구라는 최초의 한용운 연구서가 나오기 이전부터 실제적으로 문단의 그 제도 하에서 한용운이라는 이름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조지훈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연구가 돼야 되고, 조지훈 선생이 우리 그 해방 이후에 우리 문학사를 일구는 데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연관지어서 역시 1950년대, 60년대 우리 문단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이른바 전통 시비론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지훈 선생은 이제 전통론의 대표적인 논자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담론의 지형하에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실제 조지훈 선생께서 한국 문화사 소설이라든지 한국학 연구 같은 걸 읽어보면 이분은 인류 보편의 어떤 미학적 체계도 만들고, 그리고 문화사적인 어떤 관련성도 정확하게 짚어내려고 대단히 스스로 노력하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학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화사적인 조망을 해내려면 육당 체남선부터 시작해서 또 1930년대 뭐 조선학 운동 그 계보들과 이어서 조지훈의 학문적인 성취를 같이 볼 수 있는 조금 더 거시적인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 그 조지훈 선생이 이제 한국 미학의 특징은 앞에서도 우리 이재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멋이라는 용어 이걸 이제 한국 미학의 가장 큰 주류로 이렇게 네이밍을 하신 거죠. 명명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했던 한국적 사상은 휴머니즘이다. 이거는 이제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휴머니즘론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또 한번 규명해 봐야 될 어떤 지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멋을 얘기하시는 요 지점이 오늘 우리 오영엽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소리와 밤의 어떤 미학하고 어떻게 연관될까? 이 멋이라는 개념과 이런 어떤 미학적 시에 나타나는 미적 세계가 어떻게 연관될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깊이 있게 더 연구해 나가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만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희 선생님께서 토론문에 나와 있는 질문 중에서 마지막 질문을 중점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지훈 시인의 그 학문적 세계 그리고 문화사적 업적에 대해서도 그 시적 조망으로 그 시적 시선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도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더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것일 텐데 지금 한국 문화사 서술이나 한국학 연구에서 무엇을 이제 한국 미학의 특성으로 조지훈 선생님이 제시하셨는데 지금 오늘 제가 연구한 규명한 그러한 조지훈 씨의 미학적 원천이라고 할까 그런 미학성이 어떻게 한국 미학 혹은 한국적 미학성 혹은 한국적 미학 체계에 접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제 생각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기존의 서양의 서구의 미학 체계 혹은 미학적 개념 혹은 동양의 혹은 한국의 미학 체계나 미학적 개념에 근거해서 어떤 시인의 미학성을 규명하는 것보다 그 시인의 시세계에서 귀납적으로 도출한 어떤 좀 더 미시적이고 심층적인 어떤 구조를 통해서 새롭게 미학성을
개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이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멋이라든지 또 대표적으로 이재복 교수님이 아까 첫 번째 발표에서 여러 가지 제시하신 것이 있는데 한, 신명, 건을, 뭐 직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우리 한국적 미학의 개념들도 있고 대체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형성되었던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그건 이제 조금 연역적인 것인데 기납적으로 작품 속에서 미시적으로 도출해내던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라기보다는 그것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단순하고 표면적인 것보다는 구조적 특성을 포착할 수 있고 구조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입체적인 개념이 필요하고 그런 미학적 체계를 우리가 목표로 이제 지금은 가정 중에 있지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지훈 시인이 어떤 한국의 미의식으로 멋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셨지만 그것은 일반론적으로 얘기하신 것이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체계도 있고 구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조금 더 가까운 것은 지금 제가 살펴본 그런 조지훈 시의 미학적 특성에 가까운 것은 비애미 혹은 애상미에 조금 더 가까운데 비애미나 애상미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해왔던 한의 정서나 한의 미학도 그렇고 대체로 그것은 감정적인 측면을 주목한 어떤 좀 더 평면적인 어떤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참고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새로운 한국적 미의식을 찾아내고 미학성을 찾아내야 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능한 것은 좀 더 그 심층적 구조를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미학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할 만한 것은 좀 참고로 할 만한 것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는 멜랑콜리를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우울한 감정적 상태만을 멜랑콜리라고 하지 않고 그걸 정신 분석을 통해서 바로 그 정신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메커니즘을 분석해내고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래야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건 이제 의학적 치료 과정과도 연결되니까요. 또 롱기누스와 버크를 거쳐서 칸트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정립된 서구 미학에서는 미와 순구를 또 구분을 하는데 그 순구와 미를 설명할 때 미는 상상력과 지성의 조화로 유의라고 그러고 순구는 상상력과 이성의 부조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정을 좀 더 다른 어떤 요소들과 결부시켜서 좀 더 입체적으로 미학적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서구적 미의식이나 순구에 따라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면서 좀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좀 치밀하고 더 정교한 심층적 어떤 구조를 밝힘으로 해서 개념을 즉 미의식의 개념이라든지 한국적 미학성의 개념을 도출해내는 과정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멋이라든지 또 한이라든지 비애미, 애상미 이런 기존의 우리 한국적 미의식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설명해 온 것이 상당히 좀 표면적이다.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한 것도 조지훈 시를 해석하거나 분석할 때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좀 불충분하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심층적으로 좀 미학성의 원천을 찾아본 것인데 그 연장선에서 제 궁극적인 목적은 조지훈 시의 미학성을 포함해서 한국 시의 미학성을 그러한 좀 더 입체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어떤 체계를 담보하는 어떤 개념 그것이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기존의 개념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것을 찾는 데까지 가야 우리가 서구 미학과 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적 미학을 조금 체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아마 지금 유튜브로 지금 이 토론회 그 발표를 이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두 앞에 발표도 그렇고 지금 발표도 그렇고 토론문은 없네. 토론자들이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온 생각들을 펼치고 또 거기에 발표자들이 답을 하고 있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또 책으로도 나오니까 한번 그때 토론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발표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서로가 또 나누고 또 한번 토론을 벌여보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 선생님, 오정혁 선생님께도 그런 생산적인 토론과 발표에 참여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